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문영배 재판관님과 함께 탄핵 결정과 민주주의 세션을 함께 그 대화를 나눌 한겨레 신문 뉴스룸 그 이슈부국장 최혜정이라고 합니다. 그 한 두어 달도 아니죠. 40일 정도 지나면 12.3 내란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되더라고요. 벌써 참 1년이나 지났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대기실에 그 광주에서 오시는 우리 어머님이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다가 가셨는데 나라를 구하셨다고. 그만큼 그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순간 그리고 상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환희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구해낸 민주주의를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판관님 오늘 부산에서 바로 오신 건가요? 어제 와가지고 네. 저기 뭐 방송 시사 방송 아닙니다. 교양 방송 하나 녹화하고 네. 예, 와서 네, 이게 그 탄핵 심판이 4월 4일이었어요. 탄핵 그 재판 선고가. 그때가 초봄이었는데 벌써 계절이 2번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새 정부도 들어서고 우리 사회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재판관님도 그 자연인으로 돌아오셨잖아요. 퇴임 후에.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부터 좀 말씀 주세요. 저는 그 탄핵 결정할 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탄핵 결정하고 나면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지금도 좀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자는 양쪽에서 다 옵니다. 그게 좀 달라진 겁니다. 뭐 강연도 많이 하시고 뭐 또 책도 쓰셨고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강연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 무직입니다. 무직이 강연 좀 하는 거 가지고 좀 네. 그 탄핵 선고 그 4월 4일 이후에 저도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재판관님 덕질을 좀 했어요. 근데 그 막 영상도 보고 블로그도 찾아가 보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재판관 청문회 때 그때 결혼할 때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저희 그 모실 때 저희가 말씀드린 연사료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폭 깎아서 3분의 1만 받으시겠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왜 그러셨어요? 근데 아니 그런 영업 비밀은 좀 서로 안 밝히는 게 저는 상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도 미담 수준인 그런 상황이라 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 찾아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탄핵 그 선고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는데 당시 상황을 이 4월 4일이 그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장면이었잖아요. 저는 그 회사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동료들하고 같이 봤는데 그 감동이 가시지가 않아서 유튜브로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결정문도 줄치면서 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이 그 계엄 해제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이 대목에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재판관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대목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예, 저는 정부와 국회의 위와 같은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기 보기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고 조율되어야 할 정치 문제다. 그 문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마 다 여기 많이 읽으시고 보셨을 텐데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문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결문은 단순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심판 이걸 넘어서 그 한국 민주주의의 교과서다. 그때 당시 그런 찬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 특히 아까 뭐 그 연설 과정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우리 사회 특히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관용과 자제의 규범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꼭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그 새 정부에 대한 좀 당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그거를 좀 포함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걸 함부로 썼습니다. 자제를 잃은 거죠.
그래서 관용과 자제를 넣어야만 탄핵 결정문이 저는 완전해진다 생각하고요. 새 정부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하에서 여당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야당은 선거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을 재개해야 된다. 그 주장이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기초해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패배의 규범을 살려서 적어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자 폭탄이 와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관용과 자제 굉장히 주요한 규범이고 꼭 헌법에서 문자로 구성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비공식적인 규범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레비츠키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상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 네. 거기에는 강하게 맞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재판관님께서도 그 관용과 자제에는 선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어떤 선, 뭐 어느 네. 지점이 선에 그어져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폭동을 일으킨 세력, 그 세력에 대해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거기에는 물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많고 또 최근에 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하고 그러면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인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정치 영역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선고가 내려지면 좀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사회가 좀 물론 그 이후에 많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우리가 좀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좀 정치 양극화도 더 심해진 것 같고 분열도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레비츠키 교수도 위기를 넘긴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 탄핵 이후에 좀 어떻게 좀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네, 저는 비상계엄 사태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 수사를 지지하고 그것으로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과 자제를 실천하는 정치인에게 비겁한 타협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여론조사를 보면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당이 국민이 대체로 한 30% 전후인 것 같습니다. 30% 후반인 것도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못마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을 못마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용과 자제를 더욱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지식인들마저 진리에 대한 생각이 저는 양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야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지식인이 한쪽 진영만 그렇게 나무랄 수 있나요? 저는 최근 들어서 지식인 그룹에도 저는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어떤 지식인이 저에게 너 그 뭐하러 그래 쓸데없이 그렇게 여당에 쓴소리를 하냐. 너는 어차피 여당이 지지하는 사람인데 뭐 장차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게 맞습니까? 아니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치할 생각도 없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저는 진영이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제가 공론회장에 나서는 이유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결정을 했고 그 탄핵 결정의 의미가 충분히 엄미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뭔가 설명해야 된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에게 이익이 된다, 불리하다. 김장하 선생은 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맺히신 말씀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탄핵 결정의 취지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거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이제 그 알리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를 요약한다면 그 상호 자제와 상호 관용과 자제 그거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정치에 실패했습니다. 정치에 실패하니까 그 양반이 꺼낸 카드가 헌법전 저 그냥 숨어있는 헌법을 또는 법률을 꺼낸 겁니다. 그러므로 탄핵이 된 뒤에 들어선 정부는 제일 먼저 꺼내들어야 될 것이 정치입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왜 정치인이 법을 이야기하고 법률가들이 정치를 한다는 평을 받습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하시고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하십시오. 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그런 결정들을 합니까? 구속 취소 그걸 오해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그게 법리적으로 그게 정당한가요? 제가 이제까지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죠? 이제까지 계속 날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아니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 쳐요. 바꿀 필요가 있다 치면 이름 없는 민초 사건에 바꿔야죠.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법률가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적인 논쟁을 잘 하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십시오. 왜 정치인들이 계속 법을 이야기합니까? 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좀 지적과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그 사회 통합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 탄핵 이후에 아까도 뭐 간단히 말씀을 주셨겠지만 그 갈등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공론장이 사라진다라는 우려가 좀 많아요. 그 양쪽에서 좀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좀 힘을 얻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과잉 대표되고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좀 사라지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회 통합을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통합은 내 진영에 적용되는 원칙이
상대 진영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걸 없애지 않고선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론의 장이 회복돼야 됩니다. 공론의 장은 설득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설득으로. 단 한 명이 그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설득이 되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론의 장이 없어진 마당에 숫자가 많은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공천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우선이 되고, 정말 강론도 많고 실행도 많고 그다음 소통에도 능한 정치인들이 저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그 정당의 그 어떤 이탈에 대해서 누가 견제할 것인가? 저는 한겨레 신문 같은 이런 언론, 그 다음에 이런 포럼, 그 다음에 포럼에 오신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오셨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굴러갈까, 좀 관심을 가진 분들 아니겠어요? 그 가진 분들이 자기가 속한 그 사회에 돌아가서 좀 공론회장을 회복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정당의 정책 중에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난 정부 쏜소리를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래 무너진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지난 정부에 대해서 쏜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쏜소리 할 기분도 아니고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정부의 국회에 대해서입니다. 쏜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탄핵을 했고요. 탄핵을 해서 들어선 정부가 성공해야만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저는 국민의 삶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쏜소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쏜소리를 들으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주십사,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 몸속에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 민주공화국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에서 최근에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강연하시면서도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충언을 많이 하셨어요. 네, 재판관님께서는 그동안 그 재판관으로 활동하시면서도, 그러니까 판사로서 계시면서도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번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 not because가 아니라 yes but의 이 협상의 기본적인 법칙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저는 국회와 사법부 사이에 관용과 자제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관용과 자제를 지켰습니까? 몇몇 판결 내지 결정은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온 저로서도 관용과 자제를 어긴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의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신뢰로 답을 해야지 왜 독립으로 이야기합니까? 저 역시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사법의 신뢰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법원에서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판결을 불신할 때는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 의심을 제기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재판의 독립이다고요?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내란죄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내란죄 재판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저는 어차피 오늘 말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하고 있어요. 내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재판부가. 그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죠. 근데 그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었대요. 전 그거 몰랐어요. 그게 말이 돼요? 법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당의 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문자가 많이 와서. 그래서 오늘은 너는 왜 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냐고 하길래 법원을 한번 비판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달게 받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죠. 내란입니다, 내란. 옛날 말로 하면 역모예요.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해요. 그걸 국민이 불신하는데 재판의 독립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로 중개예요, 중개. 헌법재판소 중개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법률 통과하기 전에 왜 중개를 못합니까? 그게 무슨 국가 비밀이 있어요? 쿠데타가 무슨 비밀이에요? 자기들이 불신을 자초해놓고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그게 먹히냐고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취하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이제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레비츠키 교수도 영어를 썼지 않습니까? 휴먼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휴먼 에러는 그 휴먼을 책임을 물으면 돼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휴먼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계획 방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국회에서 한번 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심을 공론화 과정에서 좀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문자 폭탄이 2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여태까지 뵀던 그 강연 중에서 가장 사이다 말씀이시지 않았나? 근데 이런 말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껏 어떤 신문을 보면 제가 재판관을 사퇴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탄핵 재판을 보면 재판관 사퇴를 가장 많이 거론한 신문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최근 들어 그 신문에서 제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왔어요. 당신이 조금 중도를 지키지 말고 진보적 편향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신문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신문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 상관이 없고요. 저는 그 공론의 장은 좀 제발 억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판도 그렇잖아요. 재판도 대역 재인을 저지른 사람도 할 말 다 하고 처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데 의견만 내면 뭐 이렇게 뭘 해가지고 중진 의원도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한대요. 그게 여러분이 꿈꾼 민주주의입니까? 그 한겨울에 그 무슨 뭐죠? 눈 오는 날 이 뭐죠? 기세스 해가면서 여러분이 회복하려고 했던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탄핵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백범일지의 김구 선생이 산에는 하나의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는 하나의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우러져 위대한 삼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100가지 꽃이 섞여 피어 봄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탄핵 결정을 한 겁니다. 시간이 좀 얼마 남질 않아서 많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좀 너무 사실 다 좋은 질문들이어서 좀 짧게 한 2개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대립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라고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실 정치에서 상식과 절제의 정치를 복원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오랜 기간 정치적 갈등을 지켜보신 입장에서 제도와 시민의 역할 가운데 어느 쪽의 변화가 더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많았을 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길은 국가에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주의를 길러내는 길은 시민사회에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공론회장이 회복되어야 국가 권력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정당과 당원 간에 저는 좀 건강한 긴장 관계가 없지 않나, 공론화 과정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퇴임하신 이후에 우리 재판관님께서 대중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재임 중에는 알지 못했던 유머와 센스가 인상적이셨다. 관용과 자제를 강조하시지만 유머도 중요한 것 같다.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에 있어서 유머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유머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제가 어차피 한번 말을 했으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만큼 유머를 잘 하는 분이 없었고 김대중 대통령만큼 대화와 타협을 많이 한 정치인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한 강의에서 했던 건데요. 오늘도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책 내셨잖아요. 호의에 대하여. 왜 호의를 앞세우신 거예요? 호의는 공동체 구성원을 연결해 줍니다. 사실 지금 양극화도 심하고 더 분열도 심하고 이럴 때는 호의가 그걸 풀 수 있는 뭐랄까요? 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 어떻게 희생하라, 생에 근본적인 결단을 하라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호의는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의 구성원 간에 좀 대립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좀 차가워집니다. 그런 상태의 공론회장을 회복하는 게 좋다. 저는 국가라는 공동체는 공동 기반이 넓고 깊을 때 유지되고 그게 좁아질 때 저는 분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분열될 때 저는 가장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는 서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사회가 좀 통합되는 게 좋다. 그 위에서 저는 국가가 제대로 간다. 근데 탄핵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같은 나라입니까? 이쪽 사람에게는 영웅이, 저쪽 진영에는 악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동구청에 강의를 가는데 거기에 그 시위를 하는데 그 구호가 엉터리 판사 물러가랍니다. 예. 저는 엉터리 판결을 한 적은 적어도 없거든요. 그럼 그쪽 진영에서는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또 이쪽 진영에서는, 이쪽 진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라를 자꾸 구하셨다고 하는데, 그 둘 다 좀 과한 말씀이고, 나라는 저는 시민이 구하셨다.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국회에 달려가서 그 장갑차 밑에 들어 눕고, 그 다음에 그 총을 잡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그냥 법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니 제발 저한테 나라 구했다고 좀 하지 마십시오. 진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찾아주신 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한겨레 신문이 국민의 모금으로 세운 신문 아닙니까? 한겨레 신문이 공론의 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쯤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